관상이란 것이 있습니다. 얼굴에 새겨진 운명의 글씨를 읽는 기술이라 하지요. 하지만 그 관상을 고작 5살 아이가 본다면, 그것도 왕의 운명을 단 한 번 보고 마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조선 성종 때 한양 북촌 어느 허름한 초가에서 벌어진 참으로 기이한 사연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미친 아이라 불렀고 그 아이의 어미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야기는 성종 5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북촌 골목 끝자락 기와집들이 늘어선 양반 마을 바로 아래에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한쪽이 내려앉아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문짝은 삐걱거려 바람만 불어도 요란했습니다. 그 집에는 젊은 과부 한 명과 그 여인의 아들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김씨였습니다. 성은 있었으나 본관도 학렬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저 천민의 딸이었습니다. 20살의 늙은 목수에게 시집을 갔다가 2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빚과 허름한 집, 그리고 뱃속의 아이뿐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 봄날 새벽, 산파도 없이 혼자 낳은 아이였습니다. 김씨는 그 아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아이가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한쪽 눈은 다른 쪽보다 조금 높고 입술은 비뚤어져 있었으며 이마에는 붉은 점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얼굴로 태어나다니 필시전생에 죄를 지었을 게야. 과부 자식이 저 모양이라니 어미가 몸을 사려야지. 저 점은 흉점이라던데 저 아이는 평생 재수 없을 게야. 김씨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득순이었습니다. 얻은 순서라는 뜻의 천한 이름이었습니다. 양반들의 자식처럼 한자 이름을 지을 처지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름이 귀해봐야 아이의 인생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득순이는 말이 늦었습니다. 3살이 되어서야 겨우 엄마라는 말을 했고 4살까지도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얼굴만 이상한 게 아니라 머리도 모자라나 보네. 저런 아이를 키워서 뭐 하려고. 차라리 산에 버리고 오지. 김씨는 그런 말들을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품팔이를 다니며 아이를 먹였습니다. 밭에서 풀을 뽑고 빨래를 해주고 장작을 패고 무엇이든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아이만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득순이가 5살이 되던 해 가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김씨는 양반집에 품을 팔러 갔고 득순이는 집 앞 골목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운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며 중얼거리는 아이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힐끗 보고 지나쳤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로 말을 탄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앞뒤를 지키고 가운데에는 비단 도포를 입은 중년 사내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근처에 사는 정의품 판서였습니다. 이름은 박영감이라 불렸는데 본명보다는 그 관직과 재산으로 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행렬이 지나가자 골목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반을 함부로 쳐다보는 것은 천민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득순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히려 박영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박영감은 불쾌한 얼굴로 말을 세웠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호위 무사 하나가 득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놈, 어찌 대감마님을 우러러보느냐? 무사가 손을 들어 아이를 치려하자 득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죽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사는 손을 멈췄고 박영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득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가우뚱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에 검은 그림자 있어요. 여기. 아이가 자기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곧 죽어요. 보름 안에. 박영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칼을 빼들려 하자 박영감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기다려라. 박영감은 말에서 내려 득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죽는다고 했느냐? 네. 어찌 그리 아느냐? 얼굴에 써 있어요. 여기 검은색으로. 득순이가 다시 박영감의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박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이 어린 것이 관상을 본단 말이냐? 관상쟁이도 아니고. 관상이 뭐예요? 얼굴을 보고 운명을 아는 것이다. 그럼 저 그거 해요. 할아버지 얼굴에 죽는 게 써 있어요. 박영감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 자식이냐? 과부 김씨 아들입니다, 대감마님. 그래? 재미있군. 박영감은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득순이 앞에 던졌습니다. 너의 점괘가 맞는지 보자꾸나. 만약 내가 보름 안에 죽지 않으면 너와 내 어미는 이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다. 함부로 양반을 저주한 죄로 말이다. 박영감은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행렬은 사라졌습니다. 골목에 남은 사람들은 득순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미친 자식이 또 사고를 쳤네. 저런 말을 함부로 하다니 저 집은 이제 끝났어. 과부가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시키니.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득순이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엽전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뭇가지로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씨가 돌아왔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보리쌀 한 줌을 들고 왔는데 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씨, 큰일 났네. 자네 아들이 박 대감마님께 불경한 말을 했다네. 대감마님을 보고 죽는다고 했다지 뭔가. 김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득순이는 부뚜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득순아. 김씨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 네. 왜 그랬느냐? 얼굴에 써 있어서요. 무엇이 써 있다는 거냐? 검은 그림자요. 할아버지 이마에 있었어요. 김씨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득순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양반 어른께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알겠니? 근데 엄마 진짜예요. 진짜든 아니든 그런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천민이야. 천민은 조용히 살아야 해. 알겠지? 득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빌었습니다. 만약 박영감이 정말로 죽는다면 그것은 득순이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박영감이 죽지 않는다면 그들 모자는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영감은 건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저 미친 자식 말이 맞을 리가 있나. 보름이 지나면 저 집은 끝이야. 당연하지, 양반께 저주를 퍼붓다니. 김씨는 매일 박영감의 집 근처를 지나가며 그가 살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감은 여전히 건강하게 말을 타고 다녔고 관아에 출근했으며 저녁에는 기생집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득순이를 보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 자식 관상을 본다더니 얼굴도 이상하고 머리도 이상해. 어미도 자식도 똑같아. 김씨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득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득순아, 다시는 그런 말하지 마라. 알겠지? 네, 엄마. 사람 얼굴 보고 이상한 말하는 거 아니야. 네. 하지만 득순이는 여전히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줌마는 빨간색이네. 저 할머니는 노란색. 저 아저씨는 파란색. 김씨는 그런 아이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박영감이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관하로 가던 중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박영감은 그대로 침상에 누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아이 말이 맞는 건가? 아니야, 우연이겠지. 하지만 보름이라고 했잖아. 아직 닷새 남았어. 사람들의 시선이 김씨 모자에게 쏠렸습니다. 김씨는 두려웠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을까봐 두려웠고 틀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11일째 되던 날 박영감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12일째 되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저 정신이 돌아오지 않을 뿐입니다. 아마도. 의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살째 되던 날 아침 박영감의 집에서 곡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영감이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득순이가 말한 지 10사흘 만이었습니다. 보름이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 아이가 저주를 건 게 분명해. 5살짜리가 관상을 본다니 귀신이 씌었을 거야. 저 아이를 이 마을에 두면 안 돼. 저 과부도 마녀일지 몰라. 사람들은 김 씨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돌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나와라 마녀. 저주를 거는 자식을 데리고 나와. 김 씨는 득순이를 꼭 안고 방 안에서 떨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돌이 날아와 문짝을 때렸습니다. 엄마. 득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김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 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물러서시오. 큰 목소리가 군중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자 한 사내가 말을 타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는 청색 관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호패를 차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원부 장령 이담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모여 소란을 피우는 것이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저 집에 사는 아이가 박 대감마님을 저주해 죽였습니다. 저주라니? 5살짜리가 대감마님을 보고 보름 안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감마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어찌 저주라는 증거요? 아이가 미리 알았단 말입니다. 이담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 김 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계신 분 문을 여시오. 내가 보호하겠소.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담은 방 안으로 들어와 득순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뒤에 숨어 고개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박대감의 죽음을 미리 알았다는 아이냐? 득순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얼굴에 써 있었어요. 무엇이? 검은 그림자요. 이마에요. 이담은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나를 보아라. 내 얼굴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득순이는 이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던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네. 여기요. 득순이가 자기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파란색은 뭐냐? 몰라요. 그냥 파란색이에요. 예뻐요. 이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런 말을 했소?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늦게 배워서 제대로 말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보았소? 네.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색깔을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가 하는 혼잣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담은 다시 득순이를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느냐? 네. 무엇이 보이느냐? 색깔이요. 사람마다 달라요. 색깔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몰라요. 그냥 보여요. 이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나가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저주를 건 것이 아니오. 다만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이오. 하지만 대감마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오. 누군가의 죽음을 미리 안다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소? 아이가 흉한 눈을 가졌습니다. 흉하다는 것은 무엇이오? 다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뿐인데.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담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자를 보호하겠소. 누구든 이들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사람들은 불만스러웠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원부 장령은 왕의 눈과 귀였고 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곧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중이 흩어지자 이담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분간 조심하시오. 사람들의 두려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어르신. 김 씨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담이 득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숨겨두는 것이 좋겠소. 소문이 퍼지면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소. 알겠습니다. 이담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당분간 지내시오. 내가 가끔 들르겠소. 그렇게 이담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북촌의 과부집 아이가 사람의 죽음을 예언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안에서만 떠돌던 이야기가 점차 장터로, 다른 동네로, 심지어 성 안양반가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대궐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성종은 그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보였습니다. 5살짜리가 사람의 죽음을 마친다? 그렇다 하옵니다, 전하. 승지가 대답했습니다. 박영감의 죽음을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허허, 기이한 일이로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전하, 그러나 승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이는 천민의 자식이옵고 더구나 그 외모가 매우 흉하다 하옵니다. 외모가 무슨 상관이냐? 진실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어서 데려오라. 명이 내려졌고 며칠 뒤 김씨와 득순이는 대궐로 불려갔습니다. 김씨는 떨었습니다. 대궐에 간다는 것은 천민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을 직접 뵙는다니. 그것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궐 문을 지나 뜰을 건너 김씨와 득순이는 어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을 올려다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성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는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시선은 아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득순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성종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전하, 불경하옵니다. 신하 하나가 소리쳤지만 성종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다. 아이는 모를 것이다. 성종은 득순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죽음을 본다는 아이냐? 네. 어떻게 보느냐? 얼굴에 써 있어요. 무엇이? 검은 그림자요. 그럼 짐을 보아라. 짐에게는 무엇이 보이느냐? 득순이는 성종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어전은 조용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김씨는 땀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보던 득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 금색이에요. 금색? 네. 온몸이 금색이에요. 여기도. 득순이가 자기 머리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몰라요. 그냥 반짝반짝해요. 성종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실을 본다. 짐이 금색이라 하지 않았느냐?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종이 다시 득순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대신들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득순이는 어전에 늘어선 신하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빨간색이에요. 득순이가 영의정을 가리켰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노란색, 좌의정을 가리켰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검은색이에요. 득순이가 우의정을 가리키자 어전이 술렁거렸습니다. 우의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이것은 불경하옵니다. 우의정이 소리쳤습니다. 어린아이의 망언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하지만 성종은 우의정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경은 요즘 어디 아픈 곳이 있느냐? 아니옵니다, 전하. 그렇다면 의원을 불러 진맥을 받아보라. 전하. 어서 하라. 의원이 불려왔고 우의정의 맥을 짚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대감마님 몸이 매우 좋지 않으시옵니다. 무슨 소리냐? 간에 병이 있는 듯합니다. 즉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의원은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검은색이라고 했습니다. 성종은 득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아이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득순이여. 천한 이름이구나. 앞으로 너는 관산이라 불리도록 하라. 관산? 눈으로 산천을 본다는 뜻이다. 너는 사람의 마음과 운명을 보는 눈을 가졌으니 그 이름이 마땅하다. 그렇게 득순이는 관산이 되었습니다. 성종은 김씨 모자에게 집을 하사했고 관산을 궁궐 안에서 교육시키도록 명했습니다. 천민의 자식이었지만 왕의 명으로 양반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산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인정한 아이, 사람의 운명을 보는 아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아이. 사람들은 관산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봐주십시오. 제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봐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지 봐주십시오. 김씨는 그런 사람들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담을 넘어 들어왔고 밤에도 찾아왔습니다. 관사는 피곤했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을 보며 색깔을 말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다만 검은색이 나쁜 것이고 밝은색이 좋은 것이라는 정도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런 관산을 누군가는 신동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요물이라 불렀습니다. 양반들은 관산을 이용하려 했고 백성들은 관산에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관산은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궐에서 공부를 하던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관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옥패를 차고 있었습니다. 내가 관산이냐? 네. 나를 보아라. 남자가 관산 앞에 섰습니다. 관산은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영감보다 더 짙은, 더 깊은 검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검은색 안에는 붉은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핏빛 같은 붉은색이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관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까지 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어서 말하거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 마라. 내가 본 것을 말하라. 관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어린 것이 벌써 눈치를 보는구나. 좋다. 내가 무엇을 봤는지 알겠다. 남자는 관산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여라. 내가 본 것을 함부로 말하면 너와 내 어미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관사는 그날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붉은 핏빛이 온 세상을 뒤덮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아까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관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왜 그러니? 어제 온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검은색이었어요. 아주 검은색. 그리고 빨간색도 섞여 있었어요. 김 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실의 외척이었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관사나 그 말은 절대 밖에서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왜요? 그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란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나쁘다고 하면 우리가 다칠 수 있어. 근데 엄마 진짜 나쁜 사람인데요. 그래도 안 돼.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란다. 관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보이는 것을 말할 뿐인데 왜 그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무서운 얼굴로 말리자 관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의정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산이 검은색을 봤다고 한 지 보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관산의 능력을 더욱 믿게 되었고 관산을 찾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관산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관산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종이 다시 관산을 불렀습니다. 관산아, 요즘 사람들을 잘 보지 않는다던데 무슨 일이냐? 전하. 관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다 한들 내가 본 것을 숨겨야 하느냐? 엄마가 그러는 게 나을 거래요. 성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어미 말도 맞다. 진실은 때로 사람을 다치게 하니까. 하지만 관사나 짐이 너에게 묻겠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진짜 옳은 일이냐? 관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짐은 내가 본 것을 말해주기를 바란다. 비록 그것이 듣기 거북한 것이라 해도 말이다. 왜냐하면 진실을 아는 것이 나쁜 일을 막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워 말거라. 짐이 너를 지켜주겠다. 관사는 고개를 들어 성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종의 얼굴에는 여전히 금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하, 저 사람 봤어요. 누구를? 검은색에 빨간색 섞인 사람이요. 성종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관사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 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아낀 것이구나. 죄송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성종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사나 세상에는 두 가지 어둠이 있다. 하나는 빛이 없어서 생기는 어둠이고 다른 하나는 빛을 가린 자가 만드는 어둠이다. 내가 본 그 사람은 후자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런 자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성종은 다시 관산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계속 진실을 말하거라. 짐이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성종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고 의원을 불렀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음식에 무언가 섞인 것 같다는 말만 했습니다. 관사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엄마. 하지만 김 씨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 씨는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관사는 무너졌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성종은 관산을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 아이를 돌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관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뭘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밥을 먹으라 해도 먹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관사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다 아이가 죽습니다. 성종은 직접 관산을 찾아갔습니다. 관산아. 관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짐이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관사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성종을 보았습니다. 전하. 말해보거라. 엄마가 죽은 게 제 잘못이에요? 아니다. 제가 그 사람 얘기를 했어서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성종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잘못이다. 그리고 그들을 막지 못한 짐의 잘못이기도 하다. 관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저는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나요? 그렇다. 그럼 저도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안 된다. 성종은 관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미는 내가 살기를 바라셨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니 너는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리고 너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이요? 진실을 말하는 일이다. 내가 본 것을 알게 된 것을 세상에 말하는 일이다. 그래야 내 어미가 헛되이 가신 게 아니게 된다. 관사는 성종을 보았습니다. 성종의 얼굴에는 여전히 금빛이 있었지만 어딘가 슬픈 빛도 섞여 있었습니다. 전하도 슬퍼요? 그렇다. 왜요? 세상이 이렇게 어둡기 때문이다. 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 밥 먹을게요. 성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한다. 관사는 그날부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관상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말을 아꼈으며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성종은 관산을 곁에 두었습니다.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관사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천민의 자식이었지만 아이는 양반 자제들보다 똑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관사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종이 관산을 불렀습니다. 관사나 짐이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전하. 내일 조정에 나와 대신들을 보아라. 그리고 내가 본 것을 짐에게만 말하라. 왜 그러시는지요? 요즘 조정이 어지럽다. 누군가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이 있다. 하지만 짐은 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다음 날 관사는 어전에 섰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모인 조정이었습니다. 관사는 한 사람씩 쳐다보았습니다. 영의정, 빨간색, 좌의정, 노란색, 예조판서, 파란색, 병조판서, 초록색. 관사는 계속해서 대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검은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색 안에는 핏빛 같은 붉은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관산이 몇 년 전에 봤던 그 색이었습니다. 관사는 그 사람을 오래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호조판서였습니다.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높은 관리였습니다. 조회가 끝난 뒤 성종은 관산을 따로 불렀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호조판서요. 그에게서 무엇이 보였느냐? 검은색이요. 그리고 빨간색. 성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하냐? 네. 성종은 한참을 생각하다 내금의장을 불렀습니다. 호조판서를 조사하라.
은밀히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며칠 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호조 판서는 몇 년간 국고를 횡령해왔고 그 돈으로 군사를 모았으며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나왔고 호조 판서는 체포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호조 판서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몇 년 전 과부 김씨를 죽인 것도 그였습니다. 관산이 자신의 검은 마음을 봤다는 소문을 듣고 아이를 협박하기 위해 어머니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관사는 그 사실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호조 판서는 영모죄로 차명을 당했습니다. 성종은 관산을 위로했습니다. 내 어미의 원수를 갚았다. 하지만 전하,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다. 하지만 내 어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내가 진실을 보았고 그 진실로 나라를 구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큰 의미가 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렸다. 내 어미는 영웅이다. 하지만 관사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관사는 15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청년이 되었고 성종의 곁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관사는 대신들을 보고 사신들을 보고 백성들의 상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종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실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어둡습니다. 저 사람은 선합니다. 성종은 관산의 말을 믿었고 그 덕분에 많은 일들이 미리 막아졌습니다. 반역도 횡령도 모함도. 관사는 성종의 눈이 되었고 귀가 되었으며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관산을 싫어했습니다. 천민 출신 주제의 임금님 곁에서 큰 소리 친다고 제 주제를 모른다고 요물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감히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임금이 관산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산이 20살이 되던 해 성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고 성종은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왔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관사는 매일 성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종의 얼굴을 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종의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검은색이었습니다. 관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전하. 관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관산아. 전하 제가 뭔가 봤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관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 아버지처럼 대해준 임금이 곧 죽는다는 것을 말해보거라. 성종은 관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봤는지 짐은안다. 전하. 검은색을 봤지? 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남았느냐? 한 달쯤요. 성종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구나. 전하 안 됩니다. 전하는 안 돼요. 관사나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짐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울지 마라. 짐은 행복했다. 좋은 신하들을 두었고 백성들을 돌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너 같은 아들을 얻었으니 전하께서는 제 아버지셨습니다. 나도 너를 아들처럼 여겼다. 성종은 관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관사나 짐이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다음 임금을 도와주거라. 세자는 아직 어리다. 너의 눈이 필요할 것이다. 전하.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라. 내가 가진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는 힘이다. 성종은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성종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정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이었습니다. 관사는 성종의 유언대로 연산군을 보필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성종과 달랐습니다. 젊고 충동적이었으며 신하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1년쯤 지났을 때 관사는 연산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연산군의 얼굴에는 여러 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색도 있었고 파란색도 있었지만 동시에 검은색과 붉은색도 섞여 있었습니다. 관사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하. 관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불편하신지요? 무슨 뜻이냐? 전하의 얼굴에
여러 색이 보입니다. 무슨 색이냐? 좋은 색도 있지만 어두운 색도 있습니다. 연산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전하께서 갈림길에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느 길을 가시느냐에 따라 다른 운명이 펼쳐질 것입니다. 짐의 운명을 내가 안다는 말이냐? 감히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다만, 전하께서 어두운 길을 가시면 많은 이들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연산군은 비웃었습니다. 관산, 너는 선왕께서 아꼈지만 짐은 다르다. 짐에게 훈수 두지 마라. 전하, 물러가라. 관사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연산군의 얼굴에서 검은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산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포악해졌습니다. 신하들을 함부로 죽였고 백성들을 괴롭혔으며 향락에 빠졌습니다. 조정은 혼란스러워졌고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관사는 여러 차례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산을 멀리했습니다. 너는 불길한 자다. 짐의 앞에 나타나지 마라. 관사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촌의 허름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종이 하사했던 그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집이었습니다. 관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25의 청년이 되었지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운명을 보는 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여전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관사는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굶주린 백성들, 병든 아이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관사는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분노와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관사는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며 한쪽 눈은 멀어 있었습니다. 관사는 노파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노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산을 보았습니다. 젊은이가 무슨 일이신가? 할머니는 어찌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허허, 긴 사연이지. 노파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나는 원래 양반집 종이었다네. 주인마님을 모시며 살았지. 하지만 주인마님이 돌아가시고 주인나리가 나를 내쫓았네. 그것도 모자라 내 재산을 빼앗고 내 식구들을 팔아넘겼지. 그런 일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힘없는 자는 당하고 힘있는 자는 빼앗는 게. 관사는 노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노파의 얼굴에는 금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금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산이 금빛을 본 것은 성종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신가? 할머니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뭔 소리야? 나는 거지일 뿐인데. 아닙니다. 할머니는 거지가 아닙니다. 관사는 품에서 은자를 꺼내 노파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드시고 싶은 것 드시고 옷도 사입으십시오. 이런 걸 어찌 받으십시오. 할머니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관사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재산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귀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관사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찾아내 증언했고 병든 아이를 위해 약을 구해주었으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관산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예전에 궁궐에 있던 사람이래. 왜 여기서 저러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미친 게 아닐까? 하지만 관산을 도움받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저분은 은인이야.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어.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어. 관산의 소문은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언자가 아니라 구원자로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다시 대궐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연산군은 그 소문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관산이 아직도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짐을 모욕한다고. 전하, 관산은 다만 어려운 백성들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백성들을 돕는다? 그것은 짐이 할 일이다. 관산이 무슨 자격으로? 연산군은 관산을 잡아오라 명했습니다. 며칠 뒤 관산은 궁궐로 끌려갔습니다. 어전 앞에 무릎을 꿇은 관산을 연산군은 내려다보았습니다. 관산, 내가 짐을 무시하느냐? 감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선행을 베푸느냐? 그것은 짐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냐?
전하, 저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일은 짐을 섬기는 것이다. 연산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산, 내가 무엇을 보는지 짐은 안다. 내가 짐의 얼굴에서 어둠을 봤다는 것도 안다. 전하, 그래서 짐을 피하는 것이냐? 짐이 포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관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라. 전하께서 원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보라. 관사는 고개를 들어 연산군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전하의 얼굴에는 검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색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계속하라. 전하께서는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신하들이 배신할까, 백성들이 등 돌릴까, 왕위를 잃을까 두려워하십니다. 그 두려움이 전하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감히 신하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불경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말하라. 관사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얼굴에는 여전히 금빛이 남아 있습니다. 전하께서 어둠을 버리고 빛을 선택하신다면 훌륭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연산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관산, 너는 정말 모르는 것이 없구나. 짐의 마음까지 꿰뚫어 본다. 전하. 하지만 말이다. 연산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짐은 내 충고가 듣기 싫다. 짐은 짐의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전하, 그 길이 어둡다는 것을 짐도 안다. 하지만 짐은 이미 선택했다. 연산군은 신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관산을 귀양 보내라. 먼 섬으로. 전하. 짐의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짐 앞에 나타나지 마라. 관산은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배에 실려 먼 바다로 향했습니다. 배는 사흘을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섬 하나에 닿았습니다. 섬에는 몇 채의 집이 있었고 유배온 죄인들 몇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관사는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밭을 일구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무도 관산이 누구인지 몰랐고 관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섬에 배 한 척이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것은 늙은 관리 한 명이었습니다. 관리는 섬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원부에서 왔다. 관산이라는 자를 찾는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관산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관산입니다. 관리는 관산을 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산 어르신, 대궐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관사는 놀랐습니다. 언제 일입니까? 열흘 전입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 연산군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새 임금님이 즉위하셨습니다. 새 임금님은 진성대군이십니다. 이제는 중종이라 불리십니다. 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종께서 어르신을 찾으셨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어르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관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관사는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양은 변해 있었습니다. 연산군 때의 혼란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관사는 대궐로 들어가 중종을 만났습니다. 중종은 관산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관산, 오랜만이요. 전하, 어찌 소인을 기억하시는지요? 선왕 시절부터 그대의 소문을 들었소. 그리고 그대가 연산군에게 한 말도 들었소. 그 일로 유배를 갔는데요. 그것이 그대의 잘못이 아니오. 그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요. 중종은 관산에게 다가왔습니다. 관산, 나를 도와주시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그대의 눈이 필요하오. 관산은 중종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중종의 얼굴에는 파란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좋은 임금이 되실 것입니다. 어찌 그리 확신하시오? 전하의 얼굴에서 봅니다. 전하는 백성을 사랑하시고 나라를 걱정하십니다. 중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도와주시겠소? 그러겠습니다. 관사는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관사는 높은 벼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성들 사이에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터에서 백성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종은 허락했습니다. 좋소.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다만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관사는 그렇게 백성들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관사는 한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관사니 물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어떤 누명입니까?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날 집에 있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명을 벗지 못했습니까? 고발한 사람이 양반이에요. 양반의 말을 누가 의심하겠어요? 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양반이 누구입니까? 김진사라는 사람입니다. 관사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사는 큰 기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관산이 찾아가자 김진사는 불쾌한 얼굴로 맞았습니다. 누구신가? 저는 관산이라 합니다. 관산?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그 관상쟁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진사님께서 고발하신 도둑 사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긴. 증거가 있었네. 그 증거를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보게 자네가 관할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자격으로 묻는 건가? 관사는 김진사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에는 검은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색 안에는 거짓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사님. 관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사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진사님께서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근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인가?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진사님의 얼굴입니다. 관사는 김진사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진사님의 얼굴에는 거짓이 쓰여 있습니다. 검은 거짓말이 진사님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김진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친 사람 같으니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왜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까? 김진사는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 그자가 내 딸을 탐했네. 거짓말입니다. 아니네. 그렇다면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내가 봤네. 무엇을 보셨습니까? 김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산이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김진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자가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네. 하지만 나는 거절했고 그자가 내 험담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래서 복수를 한 것입니까?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아에 가서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그러면 나는 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김진사는 결국 관아에 가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남자는 풀려났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만나 눈물을 흘렸고 관산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 억울하다는 것을?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얼굴에요? 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관사는 30이 되었고 40이 되었으며 50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관산의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운명을 보았고 여전히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늙은 관사는 산속 작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스님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 관산이 절을 올렸습니다. 오셨습니까? 스님은 관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평생 사람들의 운명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까? 스님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봤습니다.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그리고 그것을 말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했고 때로는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싫어한다 해도, 비록 그대가 고통받는다 해도 말입니다. 스님은 관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는 평생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삶입니다. 관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무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스님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다만 보는 자였습니다. 바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대의 역할은 진실을 보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관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 관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득순아. 엄마.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왔잖니. 하지만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고 키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나타났습니다. 관사나 수고했다. 전하. 너는 훌륭한 아들이었다. 짐의 유언을 잘 지켰다. 성종도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관사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며칠 뒤 관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65의 나이였습니다. 관산의 죽음은 조정에 알려졌고 중종은 슬퍼했습니다. 관사는 나라의 은인이었다. 그의 눈이 없었다면 많은 억울한 일들이 묻혔을 것이다. 중종은 관산에게 정삼품 벼슬을 추중했습니다.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반의 지위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관산을 기억했습니다. 장터에는 관산의 이야기가 퍼졌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옛날에 관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네. 5살 때부터 사람의 운명을 봤다지. 왕의 운명도 맞췄다더군.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그 사람이 평생 진실을 말했다는 거야. 비록 고통받았지만 끝까지 진실을 지켰다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관산도 처음엔 흉한 얼굴로 태어났지만 결국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잖아. 맞아. 진짜 아름다움은 마음에 있는 거야.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관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선한 마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산에게는 보는 능력이 주어졌고 그는 그 능력으로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여전히 억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관산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이 10사람을 구했고 10사람의 진실이 100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선은 퍼져나갔고 어둠은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관산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관산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그 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편안함을 택할 수도 있고 진실을 마주하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관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덕은 반드시 돌아온다. 관산의 어머니 김씨는 평생 선하게 살았고 그 덕으로 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사는 평생 진실을 말했고 그 덕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모든 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비록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비록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비록 힘들어도 비록 고통스러워도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